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출근길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매서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폭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캐스터가 많이 추워 보이는데요. 기온이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인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8도나 낮은 상태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외투를 제가 다시 꺼내 입고 장갑을 꼈는데도 추위가 너무 심해서 계절이 마치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보온에 신경 써서 외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해안가와 해상으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강풍에 시설물도 날아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0.9도, 대구가 1.1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8도, 대구는 9도 예상되지만 체감 온도는 3에서 4도 정도 낮아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강한 동풍에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어제부터 강원 산간 지역에는 30cm에 가까운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동과 경북 울진에는 대설경보가, 경북 북동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낮까지 최고 15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강원 내륙과 경북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까지 충북 북부와 전남, 경북 내륙 지역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에도 비나 눈이 시작되면서 내일은 전국에서 강풍을 동반한 눈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때 아닌 폭설이 예고됐기 때문에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벌써 3주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거란 대체적인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예상보다 수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가장 이르게 예측해도 이번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루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상 선고일 2, 3일 전 일정이 공지되는 데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아직 쟁점을 논의하는 단계로 알려졌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고 일정까지 정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인지도 관심인데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 거론됩니다. 지금의 8인 체제에서 2명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가 돼 선고까지 할 경우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 중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둔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입니다. 결국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두 사건을 선고한 뒤 퇴임할 가능성이 큰데 윤 대통령 사건 결과에 대한 예단을 피하기 위해 한 총리 사건과 동시에 선고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찌됐든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승복의 의사를 나타내긴 했는데요. 탄핵 찬반을 둘러싼 장외 투쟁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여론이 양분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지도부가 헌재 선고 전 승복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여야 공동 승복 기자회견을 제안했고 여권 잠룡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여당 지도부는 앞서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뜻은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당의 공식 입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또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승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 당 대표 간의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공동 메시지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승복 의사를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여야는 여전히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수시로 말을 바꾸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 결정부터 따르라고 맞받았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하고. 이와 별개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은 휴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닷새째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한 뒤 집회에 참석해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 역시 엿새째 헌재 앞을 지키며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승복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지만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헌재를 향한 여야의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2.3 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본격적인 공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의 관련성을 고려해 군인과 경찰 이렇게 두 갈래로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법원은 심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본 궤도에 오릅니다. 월요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목요일엔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본격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던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공판기일엔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핵심 인물들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입을 다물기도 했던 만큼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화하는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내란 재판엔 증인만 500명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증인신문을 시도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또 군 고위 관계자들과 경찰 수뇌부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다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이후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한미 FTA도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월 2일 발표될 상호관세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기준선 재설정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엔 개별 국가와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From that new baseline of fairness and reciprocity, we will engage potentially in bilateral negoti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new trade arrangements that make sense for both sides.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효과를 6월 30일까지는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나라가 관세를 낮추는지 지켜본 뒤에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됩니다. To look what happens from April 2nd to say June 30th as the other countries come down too. And President Trump's created a win-win situation here. 하지만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은 부정이 긍정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NBC는 트럼프 1기를 포함해 경제 운영에 대한 반대가 과반을 넘은 건 처음이라며 트럼프 관세로 인한 혼란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Well, there's a little bit of anxiety about it, but for the most part, our farmers are patient. In a couple of months, they're probably going to lose their patience.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피해가 민주당보다 트럼프 지지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과 에너지, 자동차 등 트럼프가 가장 아플 만한 곳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 정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등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입장에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는 4월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어떤 행태든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상호 관세를 도입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였고, 또 이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휴전 합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 속에 유럽 각국 정상과 군 수장들도 이번 주 줄줄이 회의를 열고 전후 평화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습니다.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직접 만난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는 두 정상이 이번 주 통화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상황이 복잡하지만 양측의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휴전의 세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측과 각각 만나기로 했습니다. The president uses the time frame weeks, and I don't disagree with him. I am really hopeful that we're going to see some real progress here. 미국이 몇 주 내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번 주 외교장관 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최대 63조 원 규모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국에서는 오는 20일 의지의 연합에 참여할 국가들의 군 수장들이 모여 전후 평화유지군 논의를 이어갑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 양쪽 모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eace will be more reliable with the European contingents on the ground and the American side as a backstop. 핵심 지점에 병력을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나라가 파병에 머뭇거리고 있어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진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은 과로에 나가 떨어질 판인데요. 지난 1월 평균 초과 근무가 무려 113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기동대원의 초과 근무 시간은 지난해 11월엔 80시간, 12월엔 9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가열되면서 기동대원 출동은 훌쩍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집회에 동원된 기동대 누적 인원이 32만 7천여 명이나 됩니다. 기동대원들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추가 근무는 계속되는데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월 근무 시간이 자그마치 170시간을 초과한 대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난동 사태 뒤에 업무 긴장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흥분하는 집회 참가자를 보면 눈앞에서 다쳤던 동료를 봤던 장면이 트라우마처럼 스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청 기동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대비해서 수시로 훈련 중입니다. 선고 당일 집회 참가자들은 물론 기동대원들의 안전도 꼭 지켜져서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도 안 받은 척 교묘하게 숨기고 홍보를 하는 뒷광고. 지난해 SNS상에서 뒷광고가 22,0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선물로 받았다면서 속이는 등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었습니다. SNS 뒷광고 절반가량이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광고를 더 받은 사실을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감춰두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순으로 뒷광고가 많이 적발됐는데요. 최근 인기인 쇼폼에서도 뒷광고가 1년 사이에 5.5배나 늘었습니다. 뒷광고는 단가가 저렴해서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내돈내산처럼 꾸미는 수단으로 인플루언서 카드까지 등장했는데요.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사면 결제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뒷광고의 수법이 더 교묘해지는 만큼 공정위도 관련 모니터링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북곡립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싸고 입주민들 사이에 고성과 폭언이 오갔습니다. 반대한 주민들이 저소득층 애들이 온다면서 막아선 겁니다. 서울 종로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곧 폐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아파트 단지 내부로 이전하려고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입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린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애들도 오는 거 아니냐, 또 영어 유치원이면 몰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안 된다. 일 양육을 모두 하는 게 힘들면 워킹맘을 때려치워라. 폭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싸우는 동안 민간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고요.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인 나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한국 사회의 민낯,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다는 소식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같은 서울 안에서도 외곽 지역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오를 곳만 오르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8억 9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2천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하락하다 5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거래량이 차츰 늘어나면서 쌓인 매물들이 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부터 조금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존에 적체된 물건들이 가격 조정돼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죠.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과는 온도차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가 줄줄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과는 달리 일부 강북 지역에선 아파트값이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 보합 또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자치구간 직전 2달치 거래와 비교한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봐도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서초구는 거래의 71%가 상승거래였지만 노원구는 상승거래 비중이 40%에 그쳐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주로 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으로 강남 3구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따른 서울 집값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은 여전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시대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등 지역 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3월 17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고 김세론 배우의 유가족이 오늘 기자 출신 유튜버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2022년부터 김세론 씨와 관련한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했는데 유가족들은 이 가운데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심은 오늘부터 신라면 가격을 소매점 기준 950원에서 1,000원으로,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올립니다. 또 신라면과 새우깡을 포함해 너구리, 안성탕면 등 17개 제품의 출고가가 평균 7.2% 인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냉이나 달래처럼 봄철 소비량이 늘어나는 농산물의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 농약과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관련 지침을 확정하고 보급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160억 원을 지급하고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도 500기 설치를 목표로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부터 홈플러스 사태, 부동산 양극화까지 경제 소식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운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지난주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가서 정계 인사들을 좀 만난다 본데요. 별로 이렇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에서 우리를 예외해달라는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위기죠? 네,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미국이 오는 4월 2일부터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도 이제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고요. 정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우리가 FTA라고 부르는 이걸 통해서 양국 간 관세가 거의 0% 수준임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좀 제외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12일부터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 한국산 철강이 이제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전혀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공급망 안정화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관세 면제를 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입장이 변화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상호 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요 산업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걸 이제 시행할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산업하고 자동차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최대 13.6%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감소가 이제 명백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국내 경제 성장에도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의 GDP 성장률을 0.5%포인트에서 1.1%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업의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정치적인 대응이나 외교적인 대응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는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정치적인 타결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더 답답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워딩을 좀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기준선을 다시 설정한 뒤에 각 나라와
잠재적 양자 협정 체결할 수 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기준선을 재설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제 이 표현이 기존의 무역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WTO나 FTA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새로운 규칙을 정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예를 들면 자국의 철강이나 뭐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와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겠다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루비오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지금 이제 기조인데요. 현재의 무역 구조가 미국에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좀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하고의 무역에서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를 통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존에 이제 좀 다자간 그 무역 협정 대신에 특정 국가와의 양자 협정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더 유리한 그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이 어떻게 꺾이지 않고 계속 가면서 일단은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해 보여요. 캐나다, 멕시코, 유럽 전부 다 트럼프의 어떻게 타겟이 된 그런 국가들인데 먼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네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7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요. 멕시코도 5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유로존도 5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과 동시에 독일 등 뭐 여러 국가들은 재정 지출까지도 확대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이 세계 통화 정책에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수출 감축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 무역이 이제 트럼프 그 관세 고유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둔화로 인해서 중앙은행들이 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주요 국가들이 돈 풀기에 나서면서 이거 물가 상승률 다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동성이 또 증가되면서 다시 인플레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일단 풀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소비나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 부분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경기가 이제 너무 침체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를 더 촉진시키거나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으로 갈지가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다들 예측이 그냥 좀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의하면 유동성을 풀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데 경기가 너무 침체인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말고 비용 증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던가. 공급 측면이라고 봐야겠네요. 공급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이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도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선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19일에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게 예정이 돼 있는데 전망은 교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게 제 전망도 이제 있는데 사실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하는 패드워치라고 이제 이게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기 전에 보통 예측하는 예측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가에서는 90% 이상의 확률로 패드가 현재 기준금리 연 4.25에서 4.5% 내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그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패드의 목표치가 2%인데 거기까지 좀 제대로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시장의 기대치는 2.9%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보다 아직 훨씬 높다. 네, 예.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뭐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굉장히 크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줄 만한 지표들이 많으니까 이 네.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홈플러스 사태로 가보겠습니다. 김병주 회장, MBK 파트너스의 설립자죠. 자기 개인 재산 일부를 내놓기로 했다고요? 네, 이게 이제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거래처에 대한 결제 대금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 재산 일부를 출연한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기업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좀 소상공인들이 결제 대금을 이제 지연되면서 못 받고 있고 이래서 좀 도산 가능성도 있고 어려움이 크다라고 해서 이걸 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본인의 사재를 출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이 그 협력 단체와 뭐 소상공인 채권단의 이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핵심은 지원 규모하고 대상의 명확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홈플러스의 월 납품 대금이 약 3천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500억에서 700억 수준인데 사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소상공인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모호해요. 어디까지를 해줄 것인지 특정 업체만 선별 지원이 될 경우에는 또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재 출연이 일단은 좀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는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되겠지만 지원 규모의 불투명성하고 그다음에 홈플러스의 근본적인 재무 안정화 부분에는 좀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개인 재산을 내놓기로 한 방안이 국회 출석을 앞두고 이거 대비용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김병주 회장은 내일 열릴 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서면에서 한 얘기 중에 사실 MBK의 펀딩과 투자 과정에는 관여를 하지만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이제 보통 사모펀드라고 하는 PEF는 경영 비개입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 비개입 원칙이 자본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근데 이 경영 비개입 원칙이 뭐냐면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주로 재무적 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MBK는 홈플러스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이미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다 경영을 직접 해왔잖아요. 네,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 발행하거나 자산 매각 결정할 때도 주주 권한 범위에서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주장은 책임 회피로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사실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출석 결정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과 재계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모펀드는 물론 필요한 그런 거긴 하지만은 MBK 파트너스나 김병주 회장처럼 개선 능력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않는 곳이 과연 우리 자본시장에 정말 필요한 곳인가 이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홈플러스의 단기 채권 규모가 2천억 원대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이게 쟁점,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슈가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홈플러스 단기 채권 판매 현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제 2025년 3월 3일 기준으로 봐서 CP나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이나 단기 사채 이게 총 판매 잔액이 약 949억 원에 지금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한 규모가 676건, 즉 총 2,075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에도 192건, 총 3,327억 원이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그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 상황에서 법정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좀 경고하거나 아니면은 금융 당국이 감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이런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채권을 판매를 했다는 게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채권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긴 하지만 이 채권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채권, 홈플러스의 채권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이제 좀 안정적이고 뭐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신용 등급 이슈인데요. 2025년 2월 25일에 이 사채,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2월 27일에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2월 25일에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이 이제 실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채권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위험이 큰 상품이라는 것을 그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채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투자 위험에 대한 사항들을 잘 알리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발행사의 신용 그 위험 등급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설명을 했을지 이게 상품의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목적 회사에는 SPC가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의 매출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자산 유동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얼마만큼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러니까 판매사에도 책임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안전 판매의 여지가 굉장히 있겠네요.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쟁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후폭풍이 좀 거센 것 같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 데가 2025년 2월 13일이고요. 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그 감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제들을 완화했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이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특히 이제 송파구의 평균 매매 시세가 전월 대비해서 1.4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강남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비강남권의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입니다.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도강 또는 뭐 금강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3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69% 상승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그 허가 해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2월 거래량이 5,138건인데요. 이 중에서 63.9%가 이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계약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남구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러한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좀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잠재돼 있던 대기 수요가 갑자기 쏠리고 있다. 호가랑 신고된 금액이 아직까지 다 집계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전망도 내놓던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집값이 또 들썩거리기 시작하면은 가계 대출, 그러니까 가계 전체적인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보통은 이제 주택 이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1, 2개월 후에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좀 잡기 위해서 그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과열을 굉장히 많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거래 침체가 이렇게 그 가격 조정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자율 조정을 좀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제 규제를 풀어서 오히려 투기 세력을 좀 유입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가계부채 정책하고는 좀 모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을 좀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그리고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빨리 가라앉히고 안정을 찾을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폐렴에서 회복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지난달 중순 입원 이후 처음 공개됐습니다. 바티칸은 현지 시간 16일 로마 제멜리 병원 예배당 제대 앞에 앉아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뒷모습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사진을 보면 교황은 보라색 영대를 목에 두른 채 휠체어에 앉아 있으며 스스로 호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확실히 날씨가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던데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워낙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만큼 이 기온 변화가 더욱더 극심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넣어두셨던 겨울 외투 다시 꺼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동 지역에는 어제부터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내륙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인 가운데 특히 지금도 눈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산간에는 무려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낮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는 데다가 영하권 추위 속에 무거운 눈이 내려서 그대로 쌓이고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밤사이 눈이 이어진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지금도 대설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영동과 경북 울진에는 대설경보가, 경북 북동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강원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산간에는 오늘까지 최고 15cm, 또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뚜렷한 눈비 소식 없겠지만 경북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설의 강풍까지 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한 가운데 특히 해안가와 해상에는 더욱 거센 돌풍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 이남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출근길 공기도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 대전 영하 0.2도, 대구는 1.1도 보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전국적으로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8도까지 오르겠지만 종일 이어지는 강풍의 날씨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눈비는 낮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이후 저녁까지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다만 늦은 밤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강한 한기를 동반한 눈비 구름이 유입되겠고 이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10cm의 대설이 예보가 됐는데요. 때 아닌 봄 폭설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3월 17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따뜻하게 입고 나오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